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에서 커스터머 솔루션이라는 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읽고 마케팅 의사결정을 하는 일을 돕고 있는 조용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브랜드와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전시 쪽을 총괄하고 있는 진민규라고 합니다. LG 온 지는 한 2년 정도 되었고요. 그 전에는 제일기획과 구글에서 광고 기획과 세일즈, 그다음에 라이엇 게임즈와 아마존에서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마케팅 실장 맡고 있는 조세원이라고 합니다. 그전 거를 얘기를 하자면 조금 길지만 이노션, 구글, 야놀자 등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마케팅 보부상 같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세 분을 모시게 된 이유는 저한테는 좀 특별한 분들인데요. 제가 이 DMS를 처음 시작할 때 만났던 분들입니다. 우리 조영민 실장님은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러 나와서 행사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처음 만났던 분이고 그 행사의 강사가 스피커가 우리 지민규 지금 담당님이시죠. 조영민 실장님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셨고 둘이 눈이 맞으셨어요. 그래갖고 친하게 지내시고 또 조세호님은 제가 또 아주 오래 전에 또 찾아갔었죠. 제가 기억납니다. 우리 좀 그 스피커가 되어 보실래요?라고 한번 아주 오랫동안 오래전에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분은 공통점이 모두 구글에 계셨는데 시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회사를 겪어서 이렇게 조금 몇 년마다. 근데 조 실장님은 꽤 오래 계시네요. 네, 여기 선배님들도 꽤 오래 계셨었을 텐데요. 네, 네. 저는 한 지금 7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네, 농담입니다. 네. 구글은 좋은 회사예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을 빌어서 지난 한 10년간 정도 한번 돌이켜 볼 텐데요. 정말 변화가 많았었습니다. 네, 디지털 마케팅, 제가 우리 조 시장님 기억이 나요. 2016년에 17년도 기억나고 그때 워크숍 했던 것도 기억나고 그때랑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가장 변화가 어떤 변화가 떠오르세요? 10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10년이니까 그 다음에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들, 마케팅 도구들이 많이 바뀐 것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케팅 플랫폼이나 도구 안에서의 머신러닝이 너무 많이 똑똑해진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 변화가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매시 미들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진단을 해보기 어려운 수준까지 매시 미들이 올라온 거, 중간 그 디시전 그 저니가 굉장히 복잡해진 거,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첫 번째 미디어 변화 관련해서는 그것들 때문에 이제 약간 생긴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생겼냐면 마케터들이 약간 우리가 아주 큰 빅 브랜드 쪽에서는 IP가 되게 중요해지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브랜드의 어떤 브랜드 세이프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고, 중견 브랜드나 중소 브랜드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전문용어로 어그로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만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게 얼고노믹하다라고 표현을 해서 미국에서는 그게 실제로 인체공학적, 인간공학적인 마케팅이라고도 아예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애자일한 미디어 커머스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매시미들을 잡기 위해서 브랜드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예전과는 10년 전과는 그런 게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도 많이 커졌어요? 네, 저희는 너무 많이 커져서 지금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하고 고민을, 아주 세세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진 담당님, 구글에 계셨지만 그 이후로는 지금은 LG 디스플레이도 계시고 그건 브랜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를 보셨습니까? 네, 저는 좀 더 조직과 그런 역량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10년 전에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기존 전통적인 마케팅하는 팀이 따로 있고 거기에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팀이 생겼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이 그냥 다
기본, 디폴트, 내재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처럼 오프라인과 디지털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마케터들이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다 디지털 마케팅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들 기본적인 날리지를 다 갖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경영진분들도 이제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아지셔가지고 그런 경영진분들도 유튜브에서 이런 캠페인 해보자, 저런 유튜버랑 협업을 해보자,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순간까지 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채널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엔 사실 4대 매체에 유지했을 때가 편했죠. 지금은 디지털에서 이제 웹, 앱, 뭐 온드미디어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투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는 제작마저도 이제는 많은 팀 회사들이 이제는 그 크리에이티브의 기획과 제작 역량을 내재화해서 직접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페이드 미디어는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관심이나 그런 리소스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팟캐스트에서 그 이노션 미국에 계시다가 현대 미국으로 CMO로 가신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 지금은 본인 업무에서 광고의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부분 완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조 실장님. 저는 앞서 두 분 말씀에 너무 많이 공감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제가 성장하는 스타트업 혹은 굉장히 큰 디지털 매체사 혹은 광고 대행사, 광고주 이 모든 그 테이블의 모든 사이드에 다 앉아본 것 같은데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 10년을 바라볼 때 가장 큰 변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매체가 메인스트림이 됐네가 아니라 그냥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너무 많이 그 파편화되었다. 그거가 제일 큰 트렌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오늘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지난 10년, 20년 전에는 우리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를 저 옛날에 일했었던 장표들을 다시 들여다봤거든요. 10년 전쯤에 저는 유튜브에서 TV는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거 한 몇 년 하다가 이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TV 죽지 않거든요. 지금도 죽지 않습니다. 뭔가 TV는 죽었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커지면서 거대 담론을 만들 수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어떤 빅 컨텐츠가 전 세계를 다 테이크오버하는 현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꼬꼬마 대행사 A였던 시절에 장표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모바일 마케팅의 시대가 온다. 바로 그때 투지폰으로 막 SMS로 쿠폰 보내주고 이게 모바일 마케팅이 온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지금의 이 모습을 상상도 못했지만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모바일 마케팅이 진짜로 올 때까지 20년이 걸렸고 유튜브의 그 구글의 자본력과 기술력으로도 TV는 죽었다를 선언하기까지 앞으로도 한 10년이 더 남았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하나의 큰 트렌드는 채널이 너무나 다변화되었고 데이터가 너무나 많아졌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시전 메이킹의 중간 그 의사결정의 노드들, 포인트들, 영향 요소들, 채널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그 고민이 커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10년을 그럼 예측함에 있어서도 지금 챗GPT가 나왔어. 마케팅은 완전 다 바뀔 거야. AI가 다 먹을 거야. 이 전망이 과연 맞을까? 이게 한두 해 동안에 모든 메인스트림이 바뀔 수 있는 변화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네네. 혹시 뭐 대화 나누다가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실장님의 모든 한 90%의 매우 그 존경과 찬성의 10%가 의견을 드리면서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아마 표현을 좀 다르게 제가 조금 앵글을 좀 바꿔서 설명드리면 TV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미디어입니다. 저희가 광고주들을 만나거나 빅 브랜드나 뭐 작은 브랜드나 뭐 중견 브랜드들이나 만날 때 TV 요소를 저희가 많이 넣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의 유튜브의 서브셋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TV의 메저먼트는 죽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고가 이제 전체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그거의 시청률의 75%로 이렇게 때리는 산술식들이 있거든요. 제가 SBS 대표님께도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 실장님이 강조해 주신 매스 미들 요거가 이제 크로스 디바이스 전리로 바뀌거든요. 광고 시청을 할 때. 그래서 저는 PPL 매우 파워풀하다. 근데 뒤에서 담아내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은 브랜드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는 저희가 일부러 저는 이제 광고주랑 미팅을 들어갈 때 페이스북도 제가 같이 모시고 들어간 적도 있고요. TV 뭐 JTBC라든지 이런 세일즈 분들도 모시고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메저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머신러닝을 써서 어떤 식으로 정말 좋아하는 측정 값을 보여줄 거냐가 되게 광고주들이 너무 세비해지신 것 같아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TV는 죽지는 않았고 TV의 메저먼트는 죽었다.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제로 바로 갈게요. 과거를 조금 살펴봤다면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조금 볼 텐데,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세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AI와 챗GPT로 한번 다 현재로 한번 가볼까요? 사실 AI 같은 경우는 뭐 이세돌 딥마인드 그 시절이 이제 제가 기억나기 2017년쯤 되나요? 그때 이후로 물론 계속 이제 발전되어 왔는데 요즘 이렇게 핫한 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챗GPT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게 이제 마케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를 볼 텐데, 제가 우리 조영민 실장님한테 이 질문 하나 할게요. 구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이제 답을 해주시길 바라고, 구글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매년 발전을 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그 영향을 크게 준 거죠? 저희 일단 머신러닝이 똘똘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되게 프레시한 데이터와 그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리고 하드웨어,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걸 다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똑해지는 거고,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케터의 어떤 역량이라는 것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엔터사가 그 여러 가지 지분 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진 상황에서 그 다음 신문 기사가 유지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신문 기사가 뜬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아마 주식 트레이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다 트레이딩을 마친 상태였었습니다. 유지라는 텍스트가 떴을 때 바로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머신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해석해서 하는 거, 근데 유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머신러닝을 쓰려면은 50억을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쓰려면 100억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앞으로는 마케터들도 돈을 총알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마케터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실제로 잔 기술로 퍼포먼스를 어떻게 튜닝하고 애자일하게 가는 거는 사실 머신을 따라잡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 프로덕트 라인업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저 자꾸 뭔가 구글이랑 싸우는 느낌이지만 아니, 저는 조영민 실장님 말씀에 그 머신러닝의 그 효용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AI 진화 앤드 크리에이티비티잖아요. 그리고 마케팅 업무에 어떤 부분을 대체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두 다 이제 진단을 하다시피 통계화하기 쉽고 반복적인 업무는 굉장히 쉽게 대체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체 업무의 풀사이클에서 아마 시작과 끝은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 뭐 마켓 리서치하고 트렌드 보고서 같은 거 요약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그게 전체 보고서에서 첫 페이지에 블랙 포인트 한 3-4개로 끝나는 일입니다. 그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에, 내가 담당한 브랜드에 어떤 특정 피처나 특정 유저 세그먼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그 다음에 그거를 사람들이 익숙하지만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뭐라고 던지지? 그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나와야 그 말을 프롬프트에 넣어서 뭐를 메시지 작성을 시킬 거잖아요. 이 메시지를 만드는 마지막 업무 단계는 굉장히 긴 논의와 크리에이티비티의 과정을 거친 그냥 마지막 매뉴얼한 작업이거든요. 거기에서 뭐 머신러닝의 최적화를 위해서 T&D 한 30개 뽑아줘. 이거는 해줄 수 있습니다, 챗GPT가. 하지만 실제 마케터의 그 중간 업무는 아마 쉽게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진 담당님도 혹시 챗GPT 써보셨어요?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씩 써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들 뭐 내 업무를 관련된 고민을 넣어보거나 또 내가 생각했던 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거나 하시면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넣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회사에서 좀 밀고 있는 투명 올레드라는 제품의 그런 마케팅 전략을 물어봤더니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것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뭘 AI한테 물어보고 뭐를 시킬까, 그거는 마케터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내려놓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역량을 개발하고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완전 새로운 방향성 선택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역할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한 5, 6년 전에도 이제 AI가 만든 크리에이티브 그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크리에이티브가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진짜 하이 레벨 일은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결국 그쪽 역량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대표님 네네. 담당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10초만 써도 될까요? 뭐 9초만 쓰세요. 그 실장님하고 담당님 말씀해주신 거에 조금 제가 실무 회의를 많이 하다가 되게 답답한 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마케터들이 질문을 던진다라는 게, 저는 되게 마케팅에서 오래 계신 분들을 많이 뵙다 보면은 논리력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근데 논리력이 좋으신 분들의 블레싱과 컬스가 있어요. 논리력이 좋은 분들은 블레싱은 프레임워크를 잘 짜시는데요, 데이터를 안 뜯어보는 게 컬스인 것 같아요. 약간 축복과 저주인데 데이터를 안 뜯어봐도 어느 정도 답을 내니까. 근데 저는 지금 하신 것처럼 질문을 만드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 질문을 찾아갈 때는 꼭 한번 데이터를 뜯어보고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꼭 방점을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메일유업의 김선희 대표님이 저한테 뭘 물어보셨냐면은, 분유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질문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질문을 안 하고 대부분 논리적으로 찾아가시거든요, 마케터분들이.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 클래식이 아니고 힙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금 말씀하신 거를 되게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데, 데이터를 뜯어보는 거를 넘어서서 실제 유저들과 실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챗GPT가 언론에 항상 나오고 마케터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내 일에, 내 브랜드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내 브랜드의 타겟 커스터머가 이 테크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냐입니다. 지금 광풍이지만 제가 한 2, 3주 전에 다른 업무로 시밀러웹에서 그 트래킹한 결과가 있었어요. 챗GPT4를 전 세계 트래픽이 몇 백만 건이나 되나, 한 670만, 이제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한 7, 8% 정도가 이제 써본 거죠. 아직까지 굉장히 90% 이상의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언론으로만 봤고 뭔가 굉장히 미스티파이된 이미지만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놀랍게도 모바일 보급률은 아직까지 전 세계 한 70%밖에 안 됩니다. 뭐 후진국도 있겠지만. 그리고 좀 더 놀랍게는 한국만 봤을 때, 저도 카카오 오고 나서 느낀 거지만 카카오톡이 오로지 디지털의 유일한 접점인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오토조차도 일상에 아직 침투를 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 브랜드의 커스터머는 지금 시장에서 실물 그 물건을 파시는 분인데, 챗GPT의 흐름에 내가 뭘 할까, 이 고민이 즉각적으로 그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이 유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게 맞나? 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모바일보다는 팜플렛, 현수막이 더 강력한 매체이고 5G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이 기술의 그 유통, 그 디스트리뷰션 사이클에서 최상의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답터들에게 새로운 기술이 전파되고 어답트되는 속도는 미친 듯이 빨라지고 있어요. 정말 멀미날 정도로 빨라집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매스와 레걸드들에게 전파되는 속도는 그렇게 혁신적으로 빨라지지 않았다. 내 오디언스가 누군지를 바라보고 좀 마케터라면 시장과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본질적인 측면도 말씀해 주셨고요. 진단관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질문을 좀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마케터의 롤 관점에서 자기 어차피 대체할 것은 방법이 없는 거고 새로운 것을 빨리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네, 이게 마지막 질문에 있었던 그런가요? 것 같긴 문맥상 한데, 시간이 네, 맞을 것 어쨌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요즘 마케터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들에서 마케터분들을 많이 해고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예산도 많이 줄이고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그런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에는 마케터도 이제 매출에 기여하는 바를 보여주지 않으면, 입증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좀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입증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정교화되고 되게 구체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B2C나 B2B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B2C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한 이 마케팅 활동이, 오늘 내가 기획한 프로모션 실제로 우리 제품 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내가 오늘 올린 브랜드 인지도가 나중에 얼마나 이게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계속 그 링크를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B2B에서는 리드 제너레이션에 내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과 그다음 뭐 목표를 세우고 그걸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뭐 풀스택 개발자를 많이 유행을 하던데, 마케터도 풀스택 마케터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디지털 마케팅 쪽 커리어를 쭉 밟아왔던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꾸로 코로나 기간에 오프라인 마케팅이 얼마나 강력했었고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워했는가가 많이 좀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마케팅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결국에는 디지털에 집중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프라인 쪽의 경험을 많이 쌓으셔서 어떻게 보면 온오프라인 통합적인 그런 브랜드 경험과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민 실장님, 제가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같은 맥락에서 아까 전에 머신러닝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 나눴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또 AI 쪽도 뭔가 하고 있고, 머신러닝은 그런데 어려워요. 마케터 하시는 분들한테는 원래 이게 엔지니어링 하신 것도 아니었고 프로그래밍 하신 것도 아닌데 머신러닝은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마케터들이 이해하고 활용을 하죠? 그거는 사실은 구글 애드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틱톡도 마찬가지고 UX를 마케터들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페이즈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이 개선을 해서 저희는 결국에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오토메이션 레벨까지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여러 미디어 플랫폼사가 제안하는 것들이 푸시 더 버튼입니다. 그냥 누르면은 실제로 타겟팅을 찾아서 머신이 한 1, 2주 안에 러닝을 해가지고 보내는 건데, 이게 1, 2주가 걸린다는 거를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러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컨퍼런스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참아내면서 가는 기간이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좀 빠르게 러닝을 네. 하고 있는 기간.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노코드 코드 없이 돌아가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점점 발전하는 거고, 네. 마케터들이 그걸 활용하는 네. 그 기술을 좀 익히면 더 좋겠다. 예, 말씀이죠? 제가 7년 근무를 하면서 사람의 타겟팅이라든지 이런 메토돌로지가 보다 머신이 효율적으로 그 했었던 비중을, 퍼포먼스 비중을 봤을 때 머신이 제일 최악의 결과가 머신이 사람보다 18% 정도 효율적이었었을 때가 제일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일단 질문이 좋아야 됩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 KPI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머신과 함께 툴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예.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주제는 제가 참 많이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또 이 주제로 좀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요청을 받은 질문인데요. 퍼포먼스 마케팅 대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퍼포먼스 마케팅은 사실 뭐 하루 1, 2년 동안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뭐 전문가가 없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뭐 심지어 저한테 소개시켜 달라는 분도 꽤 많이 있고, 뭐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뭐 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은 또 연봉도 높다고 제가 들었고, 그만큼 이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되게 흔한 듯한 느낌, 늘 해왔던 듯한 느낌,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분이 기억나는데, 이분이 그 스타트업 CMO였는데, 이분이 퍼포먼스 마케팅의 한계를 봤다.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몰라.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신경 쓰겠다라고 했어. 제가 오늘 아마 마지막 세션에 자비스인가? 뭐 스타트업이 하나 있는데, 그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 케이스가. 그래서 제가 초빙을 하게 되었는데, 오후에 계시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질문을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조세원 실장님은 브랜드도 계셨고, 그렇죠? 플랫폼도 계셨고, 이제 카카오에 지금 계시는데 경험을 많이 하셨죠? 또 많이 그 분야에 관련된 분도 만났을 텐데, 옆에서 보니까 어땠었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퍼포먼스 마케팅 지난 10년간 퍼포먼스 마케팅이 정말 너무 중요했고 없었던 조직을 빌드업하느라 그 인재 수요도 굉장히 높았고요. 저는 앞으로는 브랜드 마케팅이 더 중요할 것이다. 혹은 저의 지난 5년, 7년은 브랜드 마케팅에 훨씬 더 많은 웨이트를 주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메저러빌리티의 역설입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아졌고 채널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중에 무슨 지표를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제는 정말 20년 전에는 TV, GRP가 뭔지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알려주세요. 네. GRP가 뭐죠? 그 시청률로 정말 TV 이 매체를 몇 명이 봤나 이게 전 국민 통계로 이제 추출을 하는 건데 그거 하나만 보면은 캠페인 성과 측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한 10년 전쯤에는 유튜브 조회수가 그냥 만고의 진리였고 지금은 유튜브, 인스타 각각 토해내는 데이터의 정의나 이런 게 너무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의사결정자로서 그래서 이걸 다 통합하면 결국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브랜드 인지도 최종적으로 브랜드 지표로 가게 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 최상위 고울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이 브랜드가 주가 부양이나 매출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연결고리를 찾는 건 우리의 숙제겠지만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광고주 인하우스로 소화가 되고 있어요. 혹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에이전시에서 그 역할들이 분산됩니다. 그러면 퍼포먼스 마케팅 하나의 어떤 지표만 가지고 우리 브랜딩이나 우리 마케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게 너무 쪼개져 있거든요. 또한 이 전체 수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이 브랜드가 하나의 일관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의 코어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튼튼하게 조직의 내부 혹은 유저들 사이에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우리 마케터들이 데이터 포인트가 많아서 의사결정이 어렵듯이 유저들 역시도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인식의 쇼컷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어떤 특정 브랜딩의 프레임을 가지고 빠르게 판단하고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고 인상으로 판단하고 넘어가는 의사결정하는 그런 것들은 점점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최상위 목표로서 어떤 브랜드의 핵심 지표 그게 선호도일 수도 있고 구매 의향일 수도 있지만 핵심 지표를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질 것이고 그 브랜드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그 일관된 혹은 완결된 내러티브로서의 브랜드 스토리가 아니고 수십만 개의 참여자나 그 온라인 접점에서 이야기들의 엘레먼트들이 뿌려져 있잖아요. 이걸 마치 그 뉴럴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노드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브랜드가 논리와 연관성으로 되게 쉽게 확장될 수도 있지만 코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관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브랜드 마케팅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게 말했다는 아닙니다. 뜻이시고요? 아닙니다. 네,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진단왕님도 저는 시간관계에서 다음 좋습니다. 질문으로. 근데 구글은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 마케팅 네. 대명사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저희도 이제 유튜브가 풀 펀넬을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2023년에 본 영상 중에서 가장 인스파이링했던 게 조세현 실장님 유튜브에 브랜드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나중에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꼭 보십시오.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근데 브랜드와 퍼포먼스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CEO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듣냐면 저는 이제 저희 팀은 매주 한 3-4분의 CEO들을 항상 보니까 중견 브랜드, 대기업 뭐 이렇게 다양하게 뵙습니다. 근데 페이즈별로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볼륨 스케일로 지금 빨리 성장하셔야 되는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달콤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미디어 커머스 분들이 CEO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WB 스킨이나 아니면은 YBK나 뭐 에이프릴 스킨이나 이런 데서 패스트룸의 뭐 이주광 의장님 이런 분들이 제일 짜증 나는 게 뭐냐면 나 왜 이렇게 힘들지예요. 퍼포먼스 힘듭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근데 제일 가고 싶은 게 이제 IP 갖고 있는 데거든요. 빅 브랜드를 갖고 브랜드 자산으로 그냥 끌고 올 수 있는. 근데 이거 두 가지를 이제 브랜드 퍼포먼스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개가 시너지가 난다라는 캠페인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실제로 검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즈별로 집중하시는 거가 이쪽에서는 브랜딩은 럭셔리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브랜드 캠페인을 우리가 언제 해? 그리고 이쪽에서는 퍼포먼스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페이즈별로 여러분들이 그걸 세팅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스테이너빌리티 차원에서 IP는 너무 소중하고요. 근데 지금 당장 매출을 100억, 200억 이상 올리거나 1000억까지 가야지 빨리 밸류에이션 받아갖고 IR을 받을 수 있으면은 또 스케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5초만 네. 덧붙이자면 아까 제 질문하신 구글은 브랜딩 아닌가요? 이 질문이 브랜딩은 영상 광고다. 연예인이 나오고 뭔가 그 영상 캠페인이고 검색 광고는 퍼포먼스다. 이 이분법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브랜딩은 결국은 유저들이 검색을 하든 뭐라든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연관 키워드가 뭐야? 무엇을 궁금하게 할 거야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이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자비스 같은 경우에 한계를 느꼈다라고 하는 게 나는 예를 들면 뭐 Y사에 이전에 있었던 Y사의 예를 든다면 우리는 모텔을 벗어나서 여가 문화 전체를 얘기를 할 건데 사람들은 계속 모텔이라고는 생각해. 이 인풋하는 질문을 바꿔주지 않으면 퍼포먼스 광고의 성장 역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쓰셔야 한다. 네네. 네, 포맷은 중요하지 않다. 이해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확실히 그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떻게 정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이해하고 정하고 또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참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시간을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까먹었네요.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아마도 마케팅 롤이군요. 그렇군요. 자, 마케팅 롤 새로운 경쟁력 이게 참 매년 참 고민이 돼요. 워낙에 이제 기술이 변하고 시장도 변하고 또 뭐 마케팅 채널도 변하고 다 변하는 게 이제 늘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우리 마케터 분들은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한 70% 정도가 브랜드에서 오셨고요. 대부분 이제 과장님부터 상무님 사이 많이 오셨더군요. 정말 우리가 그 영어로 워킹 레벨이라고 하는 정말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참고하셔서 누가 한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지만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좀 전에 이제 스킵한 질문이 이제 그런 요즘 떠오른 미디어가 어디냐였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 해봅니다. 한 2010년 초반쯤에 아이폰이 갑자기 이제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도 트위터 계정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사실 저는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채널은 계속 떠오르다가 다시 또 사라지고 또 그 채널에 맞는 기법도 뭔가 떠오르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뭐 어디가 떴다 그럼 바로 서점에 막 깔리죠. 어디서 마케팅 잘하는 방법. 근데 사실 저는 그런 택티컬한 거는 금방 사라진다. 거기서 전문성 찾으면 안 된다. 그것보다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본질은 컨텐츠인 것이고 그게 TV든 어디든 재밌으면 소비자들은 그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우리 막 브랜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잘 기획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저는 마케터들의 핵심 역량이지 않을까. 그게 퍼포먼스든 브랜딩이든 어디에 있든 간에 저는 그게 핵심 역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일단 아까 진민규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유니버설 매트릭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O2O 어떤 미디어건 간에 마케팅 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야가 넓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툴들을 정말 전향적으로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풀스택으로 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내일 오후에 저희 박세정 대표님이 준비하신 구글 세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례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은 내일 오후 구글 세션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 팀장이랑 다 같이 만든 자료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고난 마케터세요. 그 순간을 딱 잡고 빙고. 네. 저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 다 함께 좀 힘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풀스택 마케터가 되기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까지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 또 무슨 풀스택 굉장히 생각만 해도 저도 되게 피곤한데 저는 사실 마케터의 롤 혹은 새로운 경쟁력은 혹은 어떤 큰 조직에서 일을 할 때 마케터가 진짜 본질적으로 가져야 되는 에센셜한 역량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거 트랜슬레이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랜슬레이터? 네, 그러니까 조직 간에 뭐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화성에서 온 마케터, 금성에서 온 개발자 뭐 이런 굉장히 다른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케팅은 결국 이거 한 단어로 마케팅이란 브랜딩이란 게 뭐야라고 하면 어떤 갭을 메우는 일이에요. 우리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길과 소비자 인식 간의 갭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대표님이 원하시는 매출과 우리 지금의 현재 간의 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하나의 그 일관된 유저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 조직과 기획 조직과 영업 조직과 마케팅 조직이 바라보는 그 갭이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여건에서
하기 위해서 엔드 유저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 갭을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고 이거를 연결하는 브리징하는 툴이 뭐야? 그게 5개 광고야? 아니면 챗GPT가 만든 초대장이야? 아니면 유튜브 광고일 수도 있고 TV 광고일 수도 있고 그냥 영업사원이 가서 아유 이모님 왜 그러세요 이러고 허그해드리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풀스택이지만 내가 쓰지도 않을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 브랜드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 그게 재무제표상에 보이지 않는 인식상에서 그 갭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경쟁력은 결국 디지털 독해력이다. 그 숫자 이면에서 왜 여기에서 이 지표의 갭이 생겼지? 혹은 어떤 유저의 리액션과 내 의도 사이에 갭이 발생했을 때 그 뒤를 좀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결국은 저는 인문학으로 스토리텔링 역량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흥미롭군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쭉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하고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세 분이 동의하신다면 다음에 줌으로 한번 웨비나를 한번 할까요? 우리 오신 분들한테 네, 돈 받지 마시고 무료로 인생은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네. 조금 왜냐면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저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저 부분 더 배우고 싶은데 왜 저렇게 생각하셨을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세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대립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왜 그랬을까도 한번 듣고 싶어요. 다음에 한번 기회를 제가 꼭 잡고 저는 한번 딱 결정하면은 막 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굉장히 바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사전에 또 토의도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옛날에 6, 7년 전에 또 8년 전에 저를 만나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시간 또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